둔산도 동화샘입니다. 이제 모든 공부의 시작은 용어고, 실제적으로 이제 용어를 다 정리해야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가 틀려서 나중에 보면 이 용어를 심화를 못해가지고, 심화를 못해서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질문은 이렇게 의인화라고 그랬어요. 의인화. 의인법하고 화류법이 나오는데,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감정은 희노애락 이렇게 감정을 하든지 언어를 쓰든지 동물이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는 의인법의 특성들을 누적해서 이제 기억해야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화류법은 뭐냐? 이게 살활자거든요. 물수에다가 이게 혀설자예요. 첫 마디를 입에서 나오는 건 혀설자. 그러면 죽어있는 무생물이 생물이 돼야 돼요. 그럼 무생물이 생물처럼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달리든지 뛰든지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어도 되는 동물도 되는 것은 그럼 무생물이 생물이니까 무생물이 나무가 됐다. 그럼 화류법인데 이게 무생물인데 사람처럼 했다. 그럼 의인법이에요. 그럼 화류법과 의인법이 둘 다 되느냐? 둘 다 된다고 해도 되는데 이게 의인법이에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왜? 내신은 그 사람이 결정하면 안 고쳐줘요. 조금 이상해도. 그러니까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경계에 쓰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근데 다음번에 다른 데서 물어보면 다른 선생님은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잖아 하고 바뀌었다고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시험 보는 선생님 기준이에요. 점수가 기준이니까. 의인법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생물이 생물이 되면 화류법이고 의인법은 인간이 되면 돼요. 아무거나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 그러는데 화류법. 요 무생물이 뭐냐? 바위, 산 이런 것처럼 생명작용 안 하는 거. 됐어요? 근데 요게 의인법 질문을 해요. 지식인의 사람들이 이거 의인법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매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바위가 고함을 쳤다. 그럼 고함이 언어로 봐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의인법으로 아니면 동물도 앙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걸로 볼 것인가를 문맥상의 내용으로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꼭 확인해서 문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내는데 간혹가다 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 전기체 의인법에서 또 전기체 전기문이 아니라 전기가 이제 세 가지가 헷갈려요. 교육과정 속에서 하나는 이순신 전기문 할 때는 전해 내려온 기록 전기문이에요. 형식. 그 다음에 전기는 기알기가 있어요. 기알기. 전기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쓰는 전기적. 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름 부르고 이런 거예요. 판타지 정도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체. 이건 뭐냐면 돈을 의인화해서 공방전에서 돈의 역사, 돈의 가문의 역사, 돈을 사람처럼 해서 사람처럼 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처럼 하는데 우화가 있어요. 이솝우화. 이솝우화는 동물이 나와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동물의 특성을 인간의 특성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과장돼서 여우는 좀 얄밉다. 토끼는 착하다. 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우화하고 우의적하고 뚫려요. 이거는 동물이 등장해갖고 얘가 사람인데 사람 마냥 움직이고 있고 이 우의적은 교훈 깨달음이 있는데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걸 사람처럼 한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전기문처럼 약간 요거는 동물들끼리만 얘기를 해. 그런 별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 동물들을 보고 사람이 느끼기도 하고 동물과 사람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차이 나요. 자, 의인법과 관련돼서 이런 걸 모아갖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요거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분법.
이건 뭐라고 써있죠? 행말. 문두, 무미, 문두, 문미, 문중 이렇게 되고 시로할 때는 두운, 요운, 가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행이니까 행말 한행의 끝에 행말이라고 하게 돼요. 요 끝에다가 아분법 운을 띄우시오 해서 삼행시 하죠. 그런 걸 아분법이라고 그래요. 아분법. 이렇게 뭐 기러기가 발자국 찍듯이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의문하고 여기 있는 의문이 아로 끝나든지 오로 끝나든지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게 형식에 썼을 때 아분법이라고 해요. 자, 운을 띄우셔 삼행시 하면 이름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 그 글자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운을 띄우시하고 이 아분법하고 같은 의미예요. 됐나요? 자, 3번 개연성. 이게 개연성이 여기 있어요. 대개는 그러하다. 개괄적으로 개연성. 이제 개연성 말고 우연성이에요. 우연성은 우연히 고전 소설이 많이 나와요. 이건 필연성. 반드시 그런다. 필연성. 이건 현대 소설에 많이 나와요. 이 필연성을 주기 위해서 암시, 복선, 간접적으로 말하고 중복돼서 이야기하고 현재랑 미래에 힌트를 주는 복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개연성은 국어에서는 그래요. 보통 한 20%에서 80% 선을 개연성으로 보고 80%가 넘으면 필연성이라고 그러고 20%도 안 되는 확률이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필연성은 이게 사실에 기반으로 현실. 그래서 소설은 사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연성은 거의 뻥일 수도 있어. 허구성에 많이 연결이 돼요. 허구는 상상하는 거잖아요. 뚝 떨어졌더니 금덩이 있고 너 엎어졌더니 거기에 열쇠가 마침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허구성. 이거를 사실성에 기반하는데 우연성도 필연성도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소설은 이렇게 그려줘. 개연성이 훨씬 많아요. 대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대략 그런 일이 있을 법해 하는 걸 기반으로 이 개연성이 소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예요. 개연성. 됐나요? 대개는 어떤 일을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납득하고 뭐 그런 거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됐어요? 개연성. 4번 경기체가 시의 흐름 보면 뭐 고전시가부터 해서 향가부터 해서 가사부터 해서 뭐 경기체가부터 가사 이렇게 이 시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다 노래예요. 그 시대의 노래. 시조도 시절 가지고 해갖고 노래예요. 그래서 국악연정원에서 시조를 노래 불러주는데 어떤 사람이 우와 하고 막 감탄이 나가지고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시조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 노래를 1000년 동안 이어진 어떻게 보면 한 7, 8년 1000년 동안 이어진 노래예요. 시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는 굉장히 맞는 노래인데 너무 덜 알려져 있지. 애들이 그 가사만 읽고 있어. 리듬은 하나도 안 보고. 뭐 가사만 봐고 이게 예를 들어 보면 한 1000년 후에 방탄소년단 그 가사를 놓고 사람들이 국어책에다 놓고 이렇게 리듬은 다 빼고 가사만 해석하면서 공부하는 국어 시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경기체가는 뭐냐? 경기도 지방에만 유행했던 노래래요. 양반들에게.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 양반들이 이거 누구는 글씨 누구의 붓 누구의 뭐 이렇게 지식을 나열하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쭉 써주고 여기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그 경치가 어떠합니까 이게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써주는 게 요게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 지방에서 유행했는데 언제? 고려시대 때 경기도 지방에 유행하던 뭐 랩 같은 노래예요. 하면서 지식 자랑하듯이 보이는 사설이나 어떤 사실을 쭉 늘어놓는 거. 근데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딱 써있어요. 경기체가. 됐죠? 자, 다음에. 자, 5번. 이제 골개미.
이렇게 골개미, 아름다움에서 골개는 뼈 있는 웃음인데, 골개미. 뼈 있는 웃음이고, 경계. 그러니까 말에도 뼈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전통의 명, 풍자는 뭐냐면 비판적이에요. 바람이 붙어서 자상이 입던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뭐, 약간 비꼬는 것도 있는데, 비꼬는 건 약하고,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게 좀 강하고, 이거는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풍자. 상대를. 골개미, 풍자미, 그 우암이라는 게 있어. 우아한 귀부인과 같은 우아한 맛, 우암이. 숭고미라는 게 있어. 숭고한, 높고 숭상하다. 그래서 이게 숭고미는 옛날 거 보고 느끼는 거니까 경복궁 보고 느끼는 느낌. 됐어요? 우아한 거는 교양이 좀 있는 아름다움. 네, 우아미. 그 다음에 비장미는 슬프고 장엄해서 현충원에서 들리는 음악 같은 아름다움. 이게 비장미. 이게 전통의 아름다움. 골개, 풍자,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해서 한꺼번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골개미에서 이렇게 보면 이완되는 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완화된다는 거니까 압축되고 이완되고. 그러면 관조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속뜻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조나 가사나 이런 걸 보면 양반들 비꼬거나 아니면 양반이 양반을 풍자하거나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골개 풍자예요. 근데 이게 유머라는 것은 그냥 웃긴 거예요. 유머. 이거를 전통 우리나라 말로는 해학이라고 그래요. 해해. 순박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해학, 해학적 이렇게. 이게 해학의 대가는 김유정이라고 해요. 풍자의 대가는 채만식이라고 그러고, 채만식. 해학의 대가는 봄봄 이렇게 쓴 김유정이라는 사람. 김유정. 풍자의 대가는 채만식. 근데 역설의 대가는 한영훈이라고 해요. 갔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의 공식처럼 많이 외워요. 역설의 대가 한영훈. 한영훈 거에는 시험이 역설이 나오고 채만식 거는 풍자가 나와요. 태평천하면 풍자면 태평천하야 아니에요.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니까 조롱하는 거야. 태평천하라고. 이제 김유정, 해학, 순박한 웃음, 유머. 그럼 위트 있죠. 위트는 재치를 얘기해야 돼요. 위트는 재치. 수필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고. 해학, 위트. 잠깐 이렇게 되면 골개미, 우아미, 풍자미, 유머, 해학 나오면 여기에 냉소하라 돼. 냉소. 냉정한 미소.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상대방을. 자조는 스스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것도 다 같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냉소, 자조, 유머, 해학 이렇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거 보면서 또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륭화법은 길, 좋은 거, 흉한 거, 나쁜 거, 화, 나쁜 거, 복, 좋은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길하고 복은 하고 흉하고 화한 가운데 넣고 그랬네? 길로 감쌌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데 길하고 흉하고 좋은 거, 복인 거 이걸 조절한다는 거네요. 뭐가 조절해요? 굿해서. 자, 7번. 규방이 이 안에 있는 그 조선시대 이렇게 안에 있는 여자들 방을 규방이라고 해요. 규방가사. 이렇게. 이게 서간으로 쓰는, 이거 내간이라고 하기도 내간. 안에서 쓰는 편지, 내간체. 그 여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똑똑한 사람, 아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좀 선지적인 사람. 그 시대는 막 억눌렸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규방, 내간, 내방문화, 규방문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 양반가에서 글자 아는 사람이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녀들도 많이 썼고, 기녀들 공부 안 하면 양반들이 상대를 안 해줬거든. 어쨌든 규방 내간인데 향유도 많이 물어보죠. 아이들이 향유해, 누려 이런 뜻인데 향유. 옛날에 김여상가 이렇게 개콘에 나왔는데 누려 이렇게 할 때 그게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읽고 감상하고 이런 것들을 향유한다고 그래. 문학을 향유한다. 책무는 책임과 임무를 얘기해요. 책임과 임무. 됐어요? 자, 다음에 8번.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쭈르륵 한번 안 해주면 혼자 볼 때 자꾸 걸려요. 걸려서 해주는 거죠. 여긴 뭐라고 썼어요? 유학하던 상고르와 레온다마 그리고 마르티 출신의, 그러면 출신이냐 사람이겠죠. 마르티 출신의 누구 이렇게. 사람 됐죠? 철학자 둘면 그 사람 이름을 했죠. 부단한, 단절이 안 되는, 끊이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전위적, 전위예술이라고 들어봤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부시는 연주 이런 거. 이게 전위적인 위치, 위상이 앞섰다는 건데, 이렇게 다다이즘은 현대적인 이런 뜻이란 거야. 다다이즘, 현대주의. 근데 다다이즘 말고 포스트 모던, 이 다다이즘이니 모던이거든요. 모던한 현대적인.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던. 현대를 조금 앞선. 포스트 모던이란 무엇인가 옛날에 이제 많이 논하고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화를 규정하기 시작했는데, 전위적 위상이 앞선 어떤 흐름이나 시스템 틀 이런 것보다 더 앞선 개념. 그러니까 실험적이겠죠. 실험을 하면서 뭔가를 깨고 해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시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재율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운율에서. 왜 그러냐면 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외형률은 내는데, 외형률에서 음성률 같은 소리가 나오든지 음수율 숫자로 3, 4조, 4, 4조, 7호조 이렇게 나는 거, 위율 위치에 따라서 이 시의 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에 비슷한 게 많이 오면 두운, 중간에 오면 요운, 요통, 허리. 이건 조목님 두개골, 머리. 그 다음에 가군, 각선미, 다리. 그때 가군은 제일 끝에 오는 게 가군이. 끝에 비슷한 글자나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율을 하면 찾기 쉽고 음수율도 쉬운데, 이 소리의 반복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커요. 리듬감 잡을 때는. 음성률. 됐어요? 그러면 가군 됐어요? 그럼 다 했어요. 자, 10번 과학에서 스펙트럼은 연속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이 선, 이렇게 분광기, 빛을 나누는 분광기를 통하면 이 선이 연속해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선이 이 색깔이 달라요. 조금. 이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연속해서. 분광기는 뭐라고요? 빛을 나누면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광기에서 빛을 나누면 요 나누어진 색에서 그 굴절 각도나 아니면 불꽃 반응의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선들이 달라요.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이렇게 비커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앙금, 찌꺼기, 찌꺼기, 아니면 굳어있는, 이 액체가 굳어갖고 침전된, 가라앉은 물체를 앙금이라고 그러죠. 앙금 생성 반응. 됐어요? 자, 전자 했을 때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면 못에다가 여기다 코일을 잡아요. 근데 에나멜, 구리 같은 걸로 감아진 거거든요. 요걸 코일이라고 그래, 코일. 이것도 코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난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감아진 선이 있잖아요. 뜨거워지라고. 이것도 코일이라고 하고. 됐나요? 자, 다음에 광구는 빛의 덩어리, 동그란 빛. 채층 위로. 채층은 이게 태양의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채층만 한번 찾아봐야지. 채층. 이미지 보면 무조건 채층. 여기네요, 채층.
체층. 이렇게 껍데기가 쭉 보이죠? 됐어요? 체층.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미지. 코로나고, 체층. 어떻게 되는가? 붉은색을 뜬 체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태양 표면에 있는 곳이네요. 그죠? 온도가 암막에 증가하는 태양의 대기층. 체층. 됐나요? 체층? 체층 됐고. 그 다음에 공변세포하고 기공.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 뒷면에 공변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하는 부분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엽록체가 있어요. 이렇게 엽록체가. 녹색 엽록체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거 뭐라고요? 요거 자체를 요거는 기공이라고 노란색. 기공의 주변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해요. 기공의 주변세포, 공변세포. 이런 것처럼 어떤 단어가 나오면 공변세포. 그럼 세포라는 건 한 단어니까 공이 뭘까? 기공. 변이 뭘까? 주변. 이런 것처럼 한자 용어로 구성돼서 외울 때 그냥 그 단어를 바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글자를 분, 나누다, 빛을, 붓을 나누는 기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암기할 게 확 줄어들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14번. 그럼 다 됐죠? 14번. 이렇게 돼 있으면 심장에 이렇게 4개로. 이건 침실이니까 심이에요, 실. 여기도 실이고.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입니다. 침실이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좌측에서 좌심실, 좌심방, 여기는 우측이니까 우심실, 우심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는 거.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입니다.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정맥입니다. 근데 심장에서 폐로 나가면 폐동맥이에요.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폐정맥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폐동맥은 동맥과 정맥의 또 차이는 뭐냐면 동맥은 산소가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정맥은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생각해서 파란색으로 그려요. 그런데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건 폐동맥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아니 빨간색이에요. 저기가 별로 적어요. 다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이 왜 피를 처음으로 파란색으로 하냐면 피의 주성분이 Fe 철이에요. 철. 요걸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헤모글로빈. 요 헤모글로빈을 만든 철에다가 파란빛, 쇠가 파란빛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산소가 결합하면 O2가 결합하면 이 녹슬면 빨간색 되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되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동맥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정맥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폐로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폐에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뭐라고요? 빨간색이 돼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심장에서 뭐라고요? 온몸으로 돌아요. 근데 나갈 때는 빨간색인데 나갈 때는 빨간색인데 이 몸을 거치면 이 몸을 순환하면 여기서 다시 파란색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그래서 일로 갑니다. 폐로 갔다가. 이해되세요?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이게 산소를 받아서 와서 또 몸으로 돌았다가 심장으로 오고 폐로 갔고 이거 폐예요. 폐. 이게 이어진 폐.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갔다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이거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5번.
요거 이제 노폐물 걸러대는 이게 몇 학년 거예요? 2학년. 아, 2학년 시험범위 하는 거구나. 근데 네프론은 한 번쯤 더 보셔야 돼요. 네프론 보호만 주머니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정맥과 동맥이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거를 싸고 있어요. 이렇게 사구체를 이렇게 미세혈관이 바뀌는. 요걸 싼 거를 보호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보호만 주머니라고 했나 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알겠죠? 근데 다시 다른 거다. 책에 나갔던 거? 콩파다니 네프론 이거 보시면 엄청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줌 여기 나오는 거네. 세극관, 오줌, 혈복관. 엄청 어려운 거구나. 엄청 어렵다. 더 간단한 거 콩팥털뜨기 요관. 오줌이 나오는 가능을 요관이라고. 저희는 오줌관이라 배워요. 아, 오줌관으로 가는구나. 네프론 보호만 주머니 이렇게 되었네요. 두 개가 나가고 요게 있네, 있죠? 보호만 주머니가 한 개가 아니네, 여러 개로 있네, 그죠? 피방. 사구체는 요거 감싸주고 있는 거네요. 요게 쪼르륵 나가는 요거. 보호만 주머니는 요 안에. 사구체 요 안에. 됐죠? 동맥, 정맥이 있고. 콩팥 깔때기, 요관. 이렇게 콩팥, 보호만 주머니. 말피기 소체. 또 배웠는데, 우리 때. 말피기 스테는 안 배워요? 네. 저희 사고체랑 그 세뇨관이랑 보만주머니 3개. 사구체 3가지로. 네. 그러니까 배울 때마다 항상 그림,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그림 그리는 애들도 많은데 낭비 같은데 낭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기억할 때 어쨌든 이 정도만 보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용매하고 용질. 용매, 용질. 이 소금물로 치면 소금 공식 애들 막 수학에서 7을 뜨는데 소금하고 소금 물이잖아요. 소금 물. 그럼 뭐가 용매예요? 뭐가 용질이고? 용질은 소금이고 용매는 물. 요거는 매개체거든. 이거는 뭐랄까요? 그 성질, 그 특질이 나타나는 거. 성질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용질은, 그 용은 녹는다는 거예요. 용에 녹아. 녹는 매개체. 물 안에. 매우 많은 물 안에 성질, 소금 성질이, 소금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죠? 용매, 용질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16. 등위적 소서입니다. 그럼 등위는 뭐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리고도 그렇고 그러나도 그렇고. 등위적 소사는 그리고 그러나 것처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있으면 접속할 때 가치가 같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17번. 이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게 적어요. 명사를. 형용사가 뒤에서 위치하면서 수식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해서 P, Q 하면 앞에서 수식해요. 근데 얘네들도 짧은 거는 pretty girl 하면 pretty 귀여운 girl 해갔을 때 pretty girl 할 때 형용사 수식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뒤에서 긴 게 이제 형용사 절이나 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져요. 길어지면 뒤로 다 밀러요. 그러니까 간단한 결론부터 말한 다음에 점점 자세히 설명해요. 외국 애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알고 그 디테일한 상황을 알고 싶어지는데 한국 사람은 결론은 모르고 계속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들어.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P면 Q이다 이렇게 수식어하고 이건 수식어고 이건 피수식어인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 얘네는 이렇게 거꾸로 수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치 수식. 다음에 도치. 도치가 위치가 전도된다 뒤바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나가라 학교에. 도치.
나가라 세상으로. 이렇게 해서 앞뒤가 위치. 이런 부호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때 2학년 도치. 2학기 때 저희 나오는 도치가 책에 나와. 요거 도치, 강조를 위한 도치 뭐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고 체크한 것만 해줘요. 근데 체크한 거에서 더 하면 형광펜을 더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목만 쳐요, 애들이. 다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농담한테 그럼 수학 이렇게 치라고. 제목 수학. 아니 참고서 앞에다 수학 중일 다 해주세요. 그러면 EBS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미션이 다 끝나서 마지막 미션 남았잖아요. 수학 열심히 읽으신 다음에 내일부터 쓰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네, 하루에 60개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수준 아이들이 니네가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중2 거도 하고 너도 중3 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등 거도 나가도 되거든요. 중2, 중3을 빨리 해서 중3을 하고 실마까지 하시든지. 왜 그러냐면 상하고 수원 수투까지만 끝내줘도 굉장히 조금 그 여유있게 고등학교, 여유는 아니더라도 쫓기진 않는데 나중에 진짜 그 수학 공부 시간에 하루에 10시간이면 8시간이에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미리 조금만 땡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아니, 푸는 건 니네가 풀어.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고 가라고. 이해는 시켜줄 테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대요. 이해를 하고 가야죠. 이해 안 해? 다 이해하는 거야. 뭐를? 고등학교 상하, 수완수트까지. 풀진 않아도 이해는 해놓고 풀으라고. 아니, 읽어보고 이거 모르겠다고 설명 들어보라고. 뭐 있는지는 알고. 쫓기지 말고, 나 선행 언제야? 이런 말 말고. 수고하셨습니다.